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저명한 정신과 의사 브라이언 와이스가 실제 경험을 쓴 세계적 베스트셀러 난 환생을 믿지 않았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와이스가 환자 캐서린을 체면 치료를 하면서 확인하게 된 86번이 전생의 기억들과 다른 차원의 영적 존재로부터 보내온 메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캐서린은 최면 상태에서 느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덕분에 나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또박또박 받아 적을 수 있었고 여기에 직접 인용할 수 있었다. 나는 캐서린을 2살 때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했지만 캐서린은 특별한 사건을 떠올리지 못했다. 나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캐서린이 증상을 일어나게 한 그때로 가보세요. 나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는 하얀 계단이 보여요. 기둥이 많은 건물인데 앞이 트여 있어요. 문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헐렁하고 촉감이 거칠어요. 전 머리를 따았어요. 긴 금발이에요. 나는 당황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이 몇 년이며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아룬다, 18살이에요. 건물 앞에 시장이 보여요. 바구니예요. 양쪽 어깨로 지는 바구니예요. 우리는 골짜기에 살아요. 물이 없어요. 지금은 기원전 1863년이에요. 여기는 풀도 없고 아주 덥고 모래투성이에요. 강은 없고 우물이 하나 있어요. 물은 산에서 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형적인 설명이 끝나자 나는 캐서린에게 몇 년 뒤로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나무들이 있고 돌을 깐 길이 있어요. 누가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금발이에요. 길고 허름한 갈색 드레스를 입고 샌들을 신었어요. 25살이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클리트리아. 그건 레이첼이에요. 레이첼은 현재 캐서린이 조카딸이며 둘은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여긴 너무 더워요. 나는 경악했다. 뱃속이 불편해지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캐서린이 이야기한 영상들은 너무도 뚜렷했다. 그 설명에는 막힘이 없었다. 인명, 연대, 입고 있는 옷, 나무,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다. 도대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딸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지금이 조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다루어 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최면 요법을 써보았지만 꿈속에서조차 이런 종류의 환상을 맞닥뜨린 적은 없었다. 나는 캐서린에게 좀 더 시간이 흘러 죽음을 맞던 순간을 기억해보라고 했다. 나는 이토록 뚜렷한 환상 속에 있는 환자의 면담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캐서린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 배후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찾아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죽음의 순간을 둘러싼 사건들이 중요할 수가 있었다.
홍수인지 조수인지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커다란 물살에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달아날 곳이 없어요. 추워요. 물이 차가워요.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꼭 안고 있어야 돼요. 물이 차올라와요. 숨이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이 짜서 삼킬 수가 없어요. 아이가 팔에서 떨어졌어요. 캐서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더니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구름이 보여요. 내 옆에 아이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보여요. 오빠도 있어요. 캐서린은 쉬고 있었다. 삶이 끝난 것이다. 캐서린은 여전히 깊은 최면 상태에 있었다. 나는 전율했다. 전생, 환생, 나의 임상적 경험은 캐서린이 이런 환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생각, 그 표현, 정황에 대한 세세한 묘사, 모든 것이 캐서린이 일상적 의식 상태와는 달랐다. 정신의학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머릿속을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캐서린이 정신의학적인 상태나 인격 구조를 가지고는 지금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정신분열증? 아니다. 캐서린은 결코 인식이나 사고 장애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캐서린은 깨어있는 동안에 환청이나 환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와 유사한 분열증적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다. 망상에 빠진 적도 없었으며 현실 감각을 잃은 적도 없었다. 다상성 인격이나 분리성 성격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뿐인 캐서린이 존재했고 캐서린이 일상적 의식은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 사회 일탈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향도 없었다. 캐서린은 배우가 아니었다. 마약이나 환각제 따위를 복용한 적도 없었다. 술은 거의 마시지 못했다. 캐서린이 최면 상태에서 겪은 생생하고도 직접적인 사건들을 설명해 줄 만한 신경학적 또는 심리학적 질환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억 활동의 일종이었다는 결론인데 도대체 이런 기억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란 말인가? 환생과 전생에 대한 기억이라는 아는 것이라곤 거의 없는 낯선 상대에 맞닥뜨린 나는 배짱이 생겼다. 있을 수 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학으로 단련된 나의 마음이 저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실제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계속하세요. 다른 건 기억나는 게 없나요?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 호기심이 일었다. 캐서린은 또 다른 두 생의 마당에서 기억의 파편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저는 검은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머리에도 검은 레이스를 둘렀어요. 머리는 검은데 흰 머리가 섞였어요. 지금은 1756년이에요. 나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름은 루이, 56살이에요. 지금 전 춤을 춰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요. 난 병이 들었어요.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흘려요. 병든 사람이 많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게 물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나는 캐서린을 좀 더 뒤 시간으로 데려갔다.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머리가 아파요. 열이 있어서 눈하고 머리가 아파요.
물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캐서린은 이런 식으로 최면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억을 끄집어내었다. 첫 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캐서린을 보내고 나서 일주일에 걸쳐 이번 체면 치료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다. 그것은 당연히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였다.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나의 집요한 정신 분석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치료 과정은 거의 정상적이지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사후의 삶이라든지 환생, 유체 이탈, 그와 관련된 현상 따위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마침내 내 논리적인 머리는 모든 것이 캐서린이 환상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도저히 캐서린이 이야기와 환상적 체험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 희미하게나마 더 깊고 덜 감정적인 생각이 일었다. 마음을 열어라. 그 생각이 말하고 있었다. 진정한 과학은 관찰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캐서린이 기억들은 환상이나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눈이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열어라. 더 많은 자료를 모아라.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직도 불안증과 공포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캐서린에게 다시 체면 상태에 들어가자고 하면 겁을 집어먹지 않을까? 나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리할 시간을 주자. 나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사후의 경험을 말하다. 일주일 뒤에 캐서린이 다시 체면 치료를 받기 위해 진찰실을 찾아왔다. 다행스럽게도 표정이 전에 없이 밝았다. 캐서린은 기쁜 얼굴로 평생 자신을 괴롭혀오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질식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고 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꿈으로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다. 캐서린은 전생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억해내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전생이나 환생은 캐서린이 세계관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이 너무도 뚜렷하고 그 풍경과 소리와 냄새가 너무도 생생했으며 자신이 그 일을 겪었다는 느낌이 너무도 강렬하고 직접적이었기에 캐서린은 자신이 틀림없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고 믿었고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경험은 캐서린을 압도했던 것이다. 캐서린은 이 사실이 자신이 받아온 교육과 길러온 신앙에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전 일주일 동안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수강했던 비교 종교학의 교과서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원래의 구약과 신약에는 분명히 환생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었다. 서기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어머니는 신약에 실려있던 환생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버렸다. 서기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2차 공의회는 이 조치를 승인하고 환생의 개념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 개념이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여러 번 부여함으로써 성장하는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분명히 환생에 대한 언급이 실린 성경 원본이 있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환생의 개념을 인정했었다. 초기 그노시스 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전생이 있었으며 후생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환생을 결코 믿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어릴 때 받은 종교적 훈련은 사후 영혼의 존재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다음번 치료가 시작되면서 캐서린은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다. 캐서린이 기억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카누처럼 생기고 밝은 색을 칠한 배들이 있어요. 프로비던스 지역이에요. 우리는 무기, 창, 투석기, 그리고 활과 화살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커요. 배에 크고 이상하게 생긴 노가 달려 있어요. 모두 노를 저어야 돼요. 길을 잃을지도 몰라요. 어두워요. 불빛이라고는 없어요. 무서워요. 옆에 다른 배들도 있어요. 저는 짐승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짐승 가죽을 깔고 자요. 우리는 지금 정찰 중이에요. 제 신발은 재미있게 생겼어요.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발목을 묶었어요.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불기운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요. 우리 편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사람을 죽이기 싫어요. 제가 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 캐서린은 갑자기 목이 눌린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로록 거렸다. 저기 팔이 뒤에서 목을 감쌌고 칼이 캐서린이 목을 그었다고 했다. 캐서린은 죽어가면서 저기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스튜어트였다. 모습은 달랐지만 캐서린은 그 얼굴이 스튜어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요한은 21살에 죽었다. 캐서린은 자신이 시신 위에 떠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당황과 혼란 속에서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갔다. 캐서린은 곧 자신이 좁고 따뜻한 공간으로 이끌려 가고 있음을 느꼈다. 막 태어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캐서린이 꿈꾸듯 천천히 속삭였다. 누가 나를 잡고 있어요. 내가 나오는 것을 돕고 있어요. 하얀 앞자락을 댄 녹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 모자를 썼는데 끝을 모두 접었어요. 방에는 재미있게 생긴 조각조각 칸을 나눠놓은 유리창들이 있어요. 건물은 돌로 지었어요. 엄마는 머리가 길고 까매요. 나를 안고 싶어 하세요. 재미있게 생긴 오리 거친 잠옷을 입고 계세요. 잠옷에 닿으면 따가워요. 다시 햇빛을 보고 따뜻해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분은 지금 엄마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전번 치료 과정에서 나는 전생이 중요한 인물 가운데 현재의 캐서린에게 중요한 인물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었다. 영혼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들의 카르마에 따라 여러 대에 걸쳐 반복해서 환생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었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조용한 진찰실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이상하면서도 장대한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나는 캐서린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극히 비일상적인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해 내가 15년 동안 줄기차게 사용해온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치료가 거듭되면서 캐서린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캐서린이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 보인 직관은 모두 사실로 증명되었다. 캐서린은 이미 체면 상태에서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 질문을 예상해내기 시작했었다. 캐서린이 꾸는 꿈은 예지적이고 예언적인 능력이 있었다. 한 번은 캐서린의 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캐서린을 보러 왔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강한 의구심을 보인 일이 있었다. 캐서린은 자신이 예지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를 경마장으로 모시고 갔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모든 경주의 우승말을 알아맞추었다. 아버지는 경악했다. 목적을 이룬 캐서린은 돌아오다가 처음으로 만난 거린에게 그날 딴 돈을 모두 주어버렸다. 캐서린은 자신에게 생긴 영적 능력을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캐서린에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캐서린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지만 자신이 이룩한 진전에 매우 흡족해하고 있으며 과거를 향한 여행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나 또한 캐서린이 영적인 능력, 특히 경마장의 일에 충격을 받고 큰 흥미를 느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었던 것이다. 캐서린은 모든 경주의 우승표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치가 아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나는 내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나는 캐서린이 영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다. 캐서린이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고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면 캐서린이 말하는 전생의 사건들 또한 진실이란 말인가? 캐서린은 조금 전 막 태어나고 있었다던 인생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번 생에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보였는데 캐서린은 연도는 알아내지 못했다. 캐서린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다. 지금은 나이를 더 먹었고 오빠 하나하고 언니 둘이 있어요. 저녁 식탁이 보여요. 아빠가 앉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또 싸워요. 감자하고 콩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음식이 식었다고 화를 내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아빠는 맨날 술만 마셔요.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아빠가 애들을 밀었어요. 아빠가 옛날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캐서린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었다. 내가 캐서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은 이전이 통상적인 정신치료 때 했던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질문들이었다. 나는 마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한두 시간에 걸쳐 한 생애를 쭉 훑어보면서 캐서린이 현재 겪고 있는 증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이나 어두운 기억을 찾아내려고 했다. 통상적인 치료에서는 한 사건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며 진행 속도도 현저히 느리다. 환자가 뱉은 모든 단어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 뉘앙스와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모든 표정과 몸짓, 어조를 하나하나 음미하고 평가하고 모든 정서적 반응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조각난 행동 양태들을 조심스럽게 짜맞춘다. 그러나 캐서린에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단 몇 분 사이에 흘러갔다. 나는 주의를 다시 캐서린에게 돌리며 좀 더 뒤 시간으로 가보라고 말했다. 전 이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큰 방이 하나 있어요. 남편은 머리가 금발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린 아직 애가 없어요.
남편은 저한테 아주 잘해줘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우린 아주 행복해요. 이제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느꼈던 억압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듯했다. 나는 지금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캐서린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브레닝턴 낡은 책들이 보여요. 표지가 재미있게 생겼어요. 큰 책에는 끈이 달려 있어요. 그건 성경이에요. 큰 장식 문자들이 씌어 있는데 게이러예요. 캐서린은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몇 마디 중얼거렸는데 그것이 게이러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바다가 먼 무태 살아요. 무슨 지방인지 브레닝턴? 돼지하고 양을 키우는 목장이 보여요. 우리 목장이에요. 캐서린은 시간을 건너뛰었다. 우린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이가 결혼을 해요. 교회 뾰족탑이 보여요. 아주 오래된 석조 건물이에요. 갑자기 캐서린이 머리에 통증을 느꼈고 왼쪽 관자놀이 부근을 감싸주면서 고통스러워했다. 캐서린은 자신이 돌계단에서 굴러떨어졌으며 결국 회복되었다고 했다. 캐서린은 늙어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 숨을 거두었다. 캐서린은 다시 죽은 뒤에 몸을 떠나 떠다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밝은 빛이 느껴져요. 굉장해요. 이 빛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캐서린은 생애와 생애의 중간에서 쉬고 있었다. 침묵 속에 몇 분이 흘러갔다. 갑자기 캐서린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이 그 느린 속삭임이 아니었다. 캐서린은 크고 껄껄한 목소리로 주저함 없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 임무는 지식을 통해 신과 같이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적습니다. 박사님은 제 스승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나서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돕기 위해 다시 오게 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캐서린이 죽은 뒤 생애와 생애의 중간 상태에서 들려오는 가르침이었다. 이 내용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것은 결단코 캐서린의 말이 아니었다. 캐서린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낱말들을 써가며 이러한 수사법을 구사한 적이 없었다. 목소리도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 순간 나는 비록 캐서린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캐서린이 생각들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다. 뒤에 캐서린은 그 출처가 스승이라는 고도로 진화한 영혼이면서 지금은 육체에 머물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밝혀주었다. 그들은 캐서린을 통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캐서린은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 안에서 우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지식이었다. 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이 개입되었다. 캐서린은 사후의 경험에 대해 기술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나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서적을 결코 읽은 적이 없었다. 캐서린은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이러한 책들이 기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증명이었다. 여기에 몇 가지 사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만 추가된다면 나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의하는 마음이 요동치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다. 캐서린이 잡지 기사에서 사후에 대한 내용을 읽었을지도 몰랐고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을 보았을지도 몰랐다. 캐서린 자신은 그런 기억을 부정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이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캐서린은 기존의 저술들을 뛰어넘어 생과 생이 중간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최면에서 깨어난 뒤에도 전생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였던 캐서린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캐서린은 이후에도 생과 생 사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로지 살아있는 동안만을 기억했던 것이다. 지식을 통해 신에게 다가간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